어느 날 새벽,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치며 비추고 있었다. 67의 나이에도 새벽 5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을 뜨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말순이었다. 젊은 시절 어시장에서 굳은 손으로 생선을 손질하며 살아온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 시절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다. 도시락을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민서의 알러지 수첩을 펼쳤다. 손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빨간 펜으로 표시된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도시락 메뉴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토마토 케첩이 들어간 김치볶음밥은 제외하고 달걀말이와 멸치볶음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거칠어진 손가락이 수첩을 짚을 때마다 그 속에는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작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현관에는 며느리 유진의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흰색 라벨은 일반 택배, 노란색 라벨은 반납 택배를 의미했다. 말수는 그 차이를 보며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으려는 습관이었다. 아들 지우는 새벽부터 노트북 앞에 앉아 VIP 고객과의 업무를 조율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움직였다. 민서의 방으로 들어가니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다. 책상 위에 스마트워치가 충전 중이었고 그 안에는 SOS 단축 버튼이 표시되어 있었다. 아이를 위해 준비한 작은 안전망이었지만 정작 말순 자신을 지켜줄 장치는 어디에도 없었다. 여전히 그녀의 하루는 기록되지 않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말순은 불평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6시가 되자 말순은 민서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웠다. 교복을 가지런히 놓고 양말까지 짝을 맞춰둔 뒤 아이가 세수하는 동안 가방을 점검했다. 식탁에 앉은 민서가 도시락을 열어보고 웃자 말순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순간 유진이 거실로 나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님, 혹시 제 물건들 만지신 거 없죠? 협찬받은 거라 하나하나가 다 증빙이 중요해서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고 유진은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이미 경계와 의심이 스며 있었다. 지우는 넥타이를 매며 엄마에게 민서를 학교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했다. 회사에서는 준법 감시 교육이 또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은행에서는 규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집에서는 어떨까?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그저 오늘도 같은 하루가 시작될 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말수는 관리소 공지를 보았다. CCTV 영상이 30일 후 자동 삭제된다는 안내문이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훗날 이 공지가 그녀의 삶을 뒤흔드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학교 앞에서 민서를 내려주며 그녀는 아이의 손목에 반짝이는 스마트워치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기계가 자신과 아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존재를 기록해줄 기계는 아무데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날도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채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말순이 민서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상가 앞을 지나며 익숙한 얼굴들과 마주쳤다. 정육점 사장님이 인사를 건네고 약국의 김 약사도 유리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경비실 앞에서는 박 반장이 새로 생긴 경로당 디지털 교실 이야기를 꺼냈지만 말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스마트폰으로 전화 걸고 받는 것만 알면 됐지. 더 배워서 뭘 하나 싶었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온 말수는 또다시 늘어난 택배 상자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유진이 반납 택배를 정리한 흔적이 보였지만 그녀는 손대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다. 거실 허브 태블릿에는 현관 CCTV 영상이 떠 있었고 화면 속에는 방금 전 말순이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기록은 되지만 기억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2시, 말순은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빨래를 널고 화장실 청소를 마친 뒤였다. 손등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낼 즈음. 지훈이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렀다. 말순이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드는 동안 지훈은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실적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엄마 같은 사람은 티 안 나는 일만 하네. 집에만 있으니 편하겠어요. 지훈의 무심한 말에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다. 화장실 타일 냄새가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지만 아들은 그걸 전혀 몰랐다. 유진은 거실로 나와 명품 가방과 태블릿을 손에 든 채 협찬 제품을 하나하나 꺼내 사진을 찍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각도를 바꿔가며 찍은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도 꼼꼼히 메모되어 있었다. 증빙기 생명이라 하나하나 다 기록해야 해요. 유진의 말에 말순은 아침에 자신이 만든 도시락을 떠올렸다. 민서가 먹은 반찬, 정성스레 썰어놓은 멸치와 달걀말이.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오직 민서의 뱃속에 사라질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지훈이 엄마, 민서 스마트워치 충전 확인했어요? 자동 음성 일기 기능이 있다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말순은 그제야 아이의 워치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았다. 하루 동안의 일상이 1분씩 자동 녹음된다는 사실은 놀라웠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민서의 하루는 기록되는데 자신은 왜 아닌가? 말순은 거실을 정리하다가 다시 허브 태블릿 앞에 멈춰섰다. 화면 속에서 자신이 민서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다. 분명 존재하지만 어딘가 투명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주름지고 지친 얼굴. 누가 그 피로의 이유를 이해할까? 스마트홈은 그녀의 움직임을 기록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아무도 포착하지 못했다. 도시락을 싸는 손길, 민서의 이마를 쓰다듬는 온기, 빨래를 개며 느끼는 피로감. 그 모든 것은 기계로도 말로도 남지 않는 것들이었다. 말순은 그저 조용히 다음 하루를 준비할 뿐이었다. 오후 3시, 말순은 민서를 데리러 학교로 향했다. 상가를 지나 약국 앞에서 잠시 멈추었는데 마침 유진이 약국에서 나오는 장면과 마주쳤다. 손에는 영수증이 들려 있었고 유진은 그걸 휴대전화로 찍은 뒤 가방에 고이 넣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말순의 표정은 복잡했다. 돈의 흐름은 철저히 기록되지만 자신이 흘린 땀과 시간은 어디에도 남지 않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다. 학교 앞에는 다른 학부모들도 모여 있었다. 한 여성이 말순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매일 오시네요. 대단하세요. 말순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 데리러 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흔들렸다. 당연한 일을 대단하다고 칭찬받는 시대. 그것이 오히려 민망하게 느껴졌다. 민서가 뛰어나오자 말순은 아이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무거운 가방,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오직 말순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서가 말했다. 할머니, 오늘 일기 숙제 있어요. 하루 있었던 일 쓰는 거예요. 말순이 물었다. 뭐라고 쓸 건데? 학교 다녀온 거, 급식 먹은 거, 친구랑 놀았던 거요.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서의 일기에는 자신이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나
등하교를 함께한 시간이 담기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서자 유진은 거실에서 조명을 설치하고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느라 분주했다. 오늘도 협찬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 제가 방송하는 동안 민서 좀 봐주세요. 조용히 해야 해요. 유진의 말에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안에서는 민서가 숙제를 하며 연필을 움직였다. 거실에서는 유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받은 협찬 제품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시간 댓글이 폭주하고 화면에는 하트와 좋아요가 가득 쏟아졌다. 그에 비해 방 안은 조용했다. 말수는 민서 곁에서 숙제를 봐주며 두세 개의 온도차를 느꼈다. 저녁 무렵 지훈이 퇴근하며 들어왔다. 넥타이를 풀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도 준법 감시 교육 받았어요. 모든 업무는 기록하고 증빙을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유진이 거실에서 방송을 마치고 나와 대꾸했다. 기록이 없으면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순간 말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자신이 한 일들은 전부 없는 일이 되는 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돌봄의 시간들, 티나지 않는 수고와 정성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 삶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밤 9시 민서를 재우고 나온 말수는 거실 창가에 섰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불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 불빛들 뒤에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겠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가족을 지탱하는 이들. 누구도 기록하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이들. 말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이 손이 오늘도 묵묵히 해낸 일들을 떠올렸다. 도시락을 싸고 청소하고 아이를 돌보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아무 곳에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허탈함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며칠이 흘렀다. 그날도 민서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고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말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 하루 일정을 다시 적어보았다. 저녁 장보기, 민서 숙제 도와주기, 지훈의 와이셔츠 다림질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할 일 목록을 적다가 그녀는 펜을 멈추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무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았다. 경로당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오말자였다. 활기차고 말씨도 또렷한 여성이었다. 민서 할머니 맞죠? 경로당에서 뵌 적 있어요. 말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오말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손주 데리러 왔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는 명함 하나를 건넸다. 지역 단체 반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경로당 디지털 교실 오셔야 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저장하는 법도 알려줘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그 제안이 낯설지만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유진이 거실에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협찬받은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쏟아져 꺼져 있었고 유진은 하나하나 라벨을 붙이며 분류하고 있었다. 어머님, 제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하나라도 없어지면 큰일 나요. 유진의 말은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도둑 취급처럼 느껴졌다. 노란색 라벨이 붙은 반납 박스들은 거실 한쪽에 따로 쌓여 있었고 말순은 다시 한번 그곳을 힐끔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저녁 무렵 지훈이 퇴근했다.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식탁에 앉았다.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말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뭘 수고해?
민서 데리고 다닌 것뿐인데. 지우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 또 준법 감시 교육이에요. 이번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래요. 정말 끝도 없어요. 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짠했지만 집에서조차 무심하게 대하는 아들의 말들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다음 날 오전, 말수는 민서의 감기약을 타기 위해 단지 내 약국을 찾았다. 김 약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런데 뒤이어 약국에 들어온 유진과 마주쳤다. 유진은 말순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다. 그리고는 약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여러 장의 영수증을 받아들고 하나씩 사진을 찍고는 조용히 가방에 넣었다. 증빙 처리가 제일 중요해요. 유진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분명 들렸다. 말수는 그 장면을 보고 또다시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민서를 돌보는 자신의 시간은 어떤 증빙도 없고 어떤 기록도 남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육점에 들른 말수는 사장님에게 민서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주문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배달로 시키던데 이렇게 직접 오시는 분은 말순 씨밖에 없어요. 그 말에 말수는 또 어색하게 웃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세상. 언제부터 이토록 뒤바뀌어 버린 것일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다. 나는 왜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인가? 오후 시간, 말수는 민서의 방을 정리하다 충전 중인 스마트워치를 발견했다. 화면에는 여전히 SOS 버튼과 작은 마이크 표시가 떠 있었다. 지훈이 말했던 자동 녹음 기능. 말수는 그 기능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작은 다용도실을 개조한 방에 들어온 말수는 조심스럽게 벽장 속 철제 상자를 꺼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품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시계, 빛바랜 흑백 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결혼 반지. 말수는 반지를 손가락에 껴봤다. 여전히 잘 맞았다. 이것만큼은 내 거야.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렸다. 이 집에서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저녁 준비를 막 시작하려는 찰나 현관문이 열리고 또다시 택배가 도착했다. 배달원은 무거운 상자들을 내려놓고 사라졌고 유진은 재빨리 상자들을 확인하러 나왔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납 박스를 거실 구석에 따로 정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머님, 이것도 제 물건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날 밤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민서가 소리내어 읽었다. 할머니, 여기 봐요. 택배 절도 주의하래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세상이 험하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 작은 공지가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 맴돌았다. 하루하루는 반복되었고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민서를 등하교시키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빨래와 청소를 하고 다시 저녁을 준비하는 삶. 그 안에서 말수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데도 기록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삶. 그러나 그녀는 묵묵히 견뎠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진이 거실을 분주히 꾸미기 시작했다. 라이브 방송을 위한 준비였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설치되고 집안은 금세 스튜디오처럼 바뀌었다. 유진은 카메라 앞에서 반짝이는 미소로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협찬 제품을 소개할게요. 그녀가 들고 나온 것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가의 팔찌였다. 이건 3일 후에 반납해야 해서 아쉬워요. 여러분도 꼭 구경해 보세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팔찌를 상자에 넣고 거실 진열장 맨 윗칸에 올려두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말수는 유진과 지훈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팔찌 하나가 이렇게도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씁쓸하기도 했다. 반면 자신이 민서를 위해 정성껏 만든 반찬과 밥은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았다. 빛나는 다이아몬드보다도 자신에게는 낡은 결혼 반지가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무리 반짝이는 보석이라도 진심과 희생을 담은 손길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수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에 진열장 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팔찌 상자가 고요히 놓여 있었고 말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절대 저걸 건드리지 않을 거야. 의심받을 이유조차 주지 말자.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팔찌가 며칠 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토요일 아침 8시 고요하던 집안에 갑작스럽게 유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팔찌가 없어요. 어딨어요?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놀라 거실로 달려 나왔다. 유진은 진열장 앞에서 서랍을 모조리 열어젖히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무서운 일이야. 지훈이 헝클어진 머리와 잠옷 차림으로 안방에서 뛰어나왔다. 그 다이아몬드 팔찌요. 오늘 오후 2시까지 반납해야 하는데 사라졌어요. 유진은 소파 쿠션을 뒤집고 TV장 아래 화분 뒤까지 뒤졌지만 어디에도 팔찌는 없었다. 지훈의 표정도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얼마짜린데? 1,000만 원 넘잖아. 반납 지연되면 하루에 50만 원씩 벌금인데다 협찬사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유진은 눈가가 벌개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말수는 거실에 가만히 서 있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아예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러다 유진의 시선이 말순에게로 향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어제 저녁에 거실 청소하셨죠? 응, 했어. 하지만 진열장은 안 만졌어. 말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유진은 태블릿을 꺼내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거실 카메라는 없었다. 현관과 복도 영상만 있었고 유진의 표정은 더 불안해졌다. 그때 민서가 방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다. 무서운 일이에요. 민서야, 방에 들어가 있어. 지훈이 급히 아이를 방으로 돌려보냈지만 문틈 사이로 아이는 여전히 어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어머님이 실수로 치우신 건 아닐까요? 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못 봤어. 진열장 근처에도 안 갔어.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는 점점 더 강하게 느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납 박스 쪽을 본 그녀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어제와 테이프 위치가 다르게 느껴졌다. 혹시 반납 박스는 확인해봤어?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건 왜요? 제가 정리한 건데. 말수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실수로 넣은 거 아닐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유진이 발끈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지훈은 점점 초조해졌고 유진은 말없이 말순을 힐끔거리는 횟수가 늘어났다. 결국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방 한 번만 확인하자.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말수는 크게 놀랐다. 그 방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그곳까지 의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안 돼. 내 방은 내 공간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잖아요.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때 유진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렇게까지 거부하시는 건 뭐 숨기시는 게 있어서 아닌가요? 말수는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해온 모든 수고와 희생이 한순간의 의심으로 바뀌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서의 스마트워치에서 조용히 삐소리가 났다. 자동 녹음이 시작된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일부는 이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순의 방 앞 고요했던 공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말순은 문을 등지고 서 있었고 지우는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망설이고 있었다. 유진은 팔짱을 낀 채 말순을 응시했다. 엄마, 제발요. 확인만 하고 끝내요. 이러다 반납 시간 지나면 정말 큰일 나요. 지훈의 목소리는 간청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말수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다. 왜 내가 그런 증명을 해야 해? 내가 훔쳤다는 거야? 유진은 발끈하며 말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능성을 확인해 보자는 거잖아요. 떳떳하시면 보여주는 게 뭐 어렵나요? 떳떳해서 더더욱 못 보여줘. 너희 눈에는 내가 그렇게도 의심스러워 보이니? 말순의 목소리엔 분노가 묻어났다. 그녀의 67회 인생이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말없이 거실에 서 있던 민서의 손목에서 또 한 번 삐소리가 났다. 1분 자동 녹음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민서는 할머니를 향해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이의 눈빛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괜찮아, 민서야. 말수는 아이의 손을 감싸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슬펐다.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지금 이게 가족 간 신뢰의 문제예요.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유진은 한 걸음 다가서며 뺨을 스치는 듯한 말투로 속삭였다. 어머님, 이러시면 민서에게도 안 좋아요. 그만하세요. 그 순간 말순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유진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민서의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다. 말순은 문고리를 꼭 쥔 채 말했다. 좋아. 문 열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지훈이 물었다. 저기 거실에 있는 반납 박스도 같이 열어보자. 그 중에 하나에 팔찌 있을지도 몰라. 유진은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건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이 상황이지. 너희가 진짜로 믿고 싶다면 나만 열 게 아니라 거기도 같이 열어. 말순의 눈빛은 단호했고 오히려 유진이 말문이 막혔다. 지우는 중재하듯 나섰다. 그럼 이렇게 하자. 엄마 방 먼저 열고 그 다음 반납 박스 확인하는 걸로.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동시에 난 더는 못 참아. 내 공간을 의심하면서도 네 아내는 건드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공정함이야? 세 사람은 거실과 방 앞에 삼각형처럼 서 있었다.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민서는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말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다시 반납 박스 하나가 들어왔다. 어제와는 다르게 테이프가 새로 붙여진 박스. 저 안에 뭔가 있다. 난 분명히 뭘 봤어. 말수는 속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도둑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있어.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 그리고 말수는 다짐했다. 이 싸움, 이 의심의 굴레에서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이 억울함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토요일 아침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말수는 문 앞을 지키며 버티고 있었다. 지훈과 유진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시간이 없다고요. 지훈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다. 팔찌 반납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신경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말했잖아. 나는 안 가져갔어. 그리고 내 방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말수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정말 확인 못하게 막으시겠다는 거군요.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더 의심받는 거 아시죠? 말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때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다 같이 확인하면 안 돼요? 그럼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이의 말에 말순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굳은 표정이 되었다. 민서야, 어른들이 알아서 할게. 넌 방에 들어가 있어.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작고 여린 그 존재조차 이 싸움의 중심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 말수는 더더욱 마음이 아팠다. 민서는 말없이 거실 구석에 앉아 스마트워치를 만지작거렸다. 유진은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차라리 촬영할까요? 협찬 팔찌 실종,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 전말, 이런 제목으로요. 무슨 소리야? 이걸 콘텐츠로 쓰겠다고? 지훈이 경악했다.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그만큼 답답하단 뜻이에요. 유진은 무심한 척 웃었지만 말순의 얼굴은 굳어졌다. 자신이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욕적이었다. 그 순간 말순의 눈에 다시 반납 박스가 들어왔다. 유난히 테이프가 선명했던 박스 하나. 아침에 봤던 그것과 다르게 미세한 위치 변화가 느껴졌다. 말수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진아, 오늘 아침 8시 10분쯤 네가 뭔가 들고 현관 쪽으로 가는 걸 봤어. 반납 박스 중 하나를 열었던 것 같더라. 유진의 얼굴이 순간 딱 굳었다. 하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정확히 본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래, 정확하지는 않아. 하지만 내 눈은 헛된 걸 보진 않아.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우는 양손으로 머리를 쥐어짜며 외쳤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도대체 왜 자꾸 유진이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말수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 자신은 믿지 않겠다는 그 결의. 아들아, 나는 정말로 아니다. 말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자 지우는 마지막 벼랑 끝에서 밀듯 말했다. 솔직히 엄마 요즘 좀 이상해요. 깜빡깜빡도 하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니에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말순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리고 그 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겼다. 아들이 내뱉은 치매라는 단어는 말순의 67해 인생을 부정하는 한마디였다. 뭐라고? 지금 내 입으로 나한테 치매라고 한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커져갔다. 유진은 말에 힘을 보탰다. 어머님, 요즘 정말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긴 해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닥쳐. 말수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몸 전체에서 울컥한 감정이 터져 나왔다.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민서 돌보고 그 모든 걸 기억하면서 사는데 나한테 치매라고. 그녀의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유진과 지우는 당황한 듯 말이 없었고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흐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민서의 스마트워치는 조용히 세 번째 녹음을 시작하고 있었다. 말수는 보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거실 한복판,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말순의 눈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민서 쪽으로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다. 아이는 조용히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민서야.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 그 말은 민서를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말순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훈이 낮게 중얼이며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답답함과 분노가 엉켜 있었다. 엄마, 정말 미치겠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행동. 그의 손이 올라가더니 말순의 뺨을 내리쳤다. 찰싹.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가득 울렸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유진조차 숨을 삼켰고 민서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다. 뺨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손끝에 남은 감촉보다 아들의 눈에 서린 냉정함이 가슴을 찔렀다.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할머니 때리지 마. 할머니 아프단 말이야. 아이는 겁에 질려 손으로 할머니를 감싸려 했다. 말수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민서. 할머니 하나도 안 아파. 그러나 말수는 알고 있었다. 뺨보다 깊이 남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서 맞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에 담긴 의심과 분노는 오랫동안 그녀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겉으로는 말순을 부축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이러시면 민서한테도 안 좋아요. 그 목소리는 다정함이 아니라 경고였다. 말수는 귀에 속삭여진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동시에 민서의 워치에서는 또다시 삐소리가 났다. 네 번째 자동 녹음이 시작되었다. 말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뺨이 따가웠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67회 인생, 어떤 수모도 견뎌냈지만 오늘만큼은 아니었다. 좋아, 내가 나가면 되잖니. 그녀는 짐작한 듯 작고 다른 여행 가방을 방에서 꺼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철제 상자를 챙겼다. 남편의 유품만큼은 두고 갈 수 없었다. 거실로 나온 그녀를 보며 지우는 놀라 물었다. 엄마, 어디 가려고? 맞고 살진 못해. 나도 사람이고 자존심이 있어. 말수는 민서를 애써 외면한 채 현관으로 향했다. 아이가 달려와 옷자락을 붙잡았다. 할머니, 가지 마요. 할머니, 나랑 있어야 해요. 말수는 아이를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다. 민서야, 금방 올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괜찮단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말순의 눈에도 울컥한 것이 차올랐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다시 한번 거실을 바라보았다. 노란 라벨이 붙은 반납 박스들이 눈에 들어왔다. 특히 하나의 박스 위 테이프는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말수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때 후회하지 마. 문이 닫혔다. 그녀는 복도에 기대선 채 잠시 숨을 골랐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하지만 말수는 지금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는 걸 자식 앞에서, 세상 앞에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아파트를 나섰다. 그 걸음이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첫걸음이 될 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말수는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한 손엔 낡은 여행 가방, 다른 손엔 손수건을 꼭 쥔 채였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마음이 무거워서였을까? 다리도 따라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걷기만 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말수는 아무 방향이나 오는 버스를 탔다. 어디로 가는지도 보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내 아들은 나를 의심하게 된 걸까? 버스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고 말수는 충북 제천행 완행버스를 탔다. 그곳엔 오래전 이모가 살던 산골 마을이 있었다. 지금은 폐허나 다름없는 외딴 집 한 채가 남아 있었지만 당장은 갈 곳이 없었다. 몸을 누일 수 있고 눈물을 흘려도 괜찮은 곳. 그곳이 필요했다. 버스 안은 한산했다. 그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작은 철제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상자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만년필과 군복을 입고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손편지 몇 통이 있었다. 유일하게 남은 말순의 가족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상자를 열어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다. 말순아, 세상이 아무리 널 오해해도 넌 늘 너답게 살아. 네가 믿는 진실은 언젠가 빛날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손등으로 닦아내려 해도 멈추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져도 남편의 그 말은 살아있었다.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단 한 문장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여보, 나 도둑이 아니야. 그걸 증명해야 해. 당신이 내 곁에 없어도 난 혼자가 아니야. 그때 말순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서였다. 조심스레 전화를 받자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어디에요? 할머니 안 오면 나도 집 나갈 거예요. 말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민서야, 무슨 소리야. 너 혼자 나가면 위험해. 할머니 없으면 나도 안 살아. 아빠도 나빠. 엄마도 나빠. 다 나빠. 아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말수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른들의 싸움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결국 아이였다. 민서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 꼭 다시 올 거야. 하지만 지금은 잠깐만 떨어져 있어야 해. 진짜죠? 약속해요. 핑크 손가락 약속.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핑크 약속. 할머니가 꼭 돌아갈게.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작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냥 돌아가진 않아. 이번엔 나를 지키고 나를 증명해서 돌아갈 거야. 그녀는 다시 철제 상자를 품에 안았다. 그 안에 든 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순이 살아온 삶, 그녀의 정직함, 그리고 잃어버린 존엄이었다. 버스는 느리게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이 흔들렸지만 말순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 위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길 끝에 빛이 있으리라 믿었다. 말수는 조용히 산장에 머물며 마음을 다스렸다. 짧게는 몇 날 며칠, 길게는 한 달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 필요했다. 아침이면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저녁엔 뻐꾸기 울음소리만 들리는 산골. 이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하나씩 다시 조립하고 있었다. 그 사이 서울에서는 우석과 오말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블랙박스, 태블릿 기록, 협찬사 서류, 심지어 유진의 SNS 스토리까지 하나씩 정리하며 퍼즐을 맞췄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다. 유진이 반납 박스에 팔찌를 넣은 날.
하늘,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낯선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차량 번호도 확보했고 남자의 얼굴도 캡처했다. 우석은 조사 결과를 지훈에게 먼저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그래도 아드님이니까요. 한 번은 기회를 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말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진실을 가장 아프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말순은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만약 지훈이 이 사실을 외면한다면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은 민서를 데리고 할머니가 있을지도 모를 곳을 찾아 떠났다. 작은 힌트 하나 없이 민서가 그린 그림 한 장과 전화통화의 기억만으로 산골짜기 버스를 타고 도착한 마을. 민서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 여기에요. 나 알아요 여기. 말수는 낯익은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멀리서 달려오는 민서의 얼굴에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 나 왔어요. 아이가 품에 안기자 말순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 민서 잘 왔다. 지우는 멀찍이 떨어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 순간 말순의 눈빛은 단단하게 변했다. 지훈아,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꺼내 우석이 정리한 파일과 영상을 꺼냈다. 이게 엄마가 없던 사이 너희 집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우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상 하나, 사진 하나, 증거 하나씩 볼수록 그의 눈이 흔들렸다. 마지막으로 유진이 다른 남자와 함께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뭐야? 말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들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니야. 사람은 보고도 못 믿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믿지 않아도 진실은 숨을 수 없단다. 지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는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말순은 천천히 그를 안아주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바로 보려는 마음, 그거면 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다. 말순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다.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이 집에서 계속 살아요. 여기 좋아요. 말순은 잠시 눈을 감았다. 산속의 고요함,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다시 돌아온 가족의 온기,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는 이제 시작이었다. 말수는 증거를 지훈에게 건넨 후에도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진실을 보여준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상처를 입은 관계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며칠 후 우석과 오말자의 도움으로 공식적인 고발 절차가 시작됐다. 내부 고발 자료는 계획대로 언론과 금융감독원, 어은행 감사팀 등 여러 곳에 전달되었다. 세상은 들썩였다. K 자산과의 유착 정황이 드러났고 유진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회사는 그녀와의 계약을 즉각 중단했다. 지우는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지와 방관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회사 내에서도 징계성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 통제 시스템 개혁 TF의 자청에 참여했고 전보다 진심으로 일에 임했다. 그 변화는 동료들에게도 신뢰를 줬다. 한편 민서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했던 눈빛이 사라졌고 학교에서도 웃는 일이 잦아졌다. 상담교사는 민서의 회복력이 놀랍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다. 아이가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어른들이 용기 내어 싸웠기 때문이라는 걸. 어느 날 저녁 말수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진실보다 더 깊은 거야. 그건 사람의 마음이야.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엄마가 그걸 알려주어서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말수는 다시 일기를 꺼냈다. 몇 달 전에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찼던 일기장이 이제는 감사와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끝까지 나를 잃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승리다. 그녀는 그렇게 적었다. 다음 날 오말자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들고 왔다. 한 방송국에서 말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한 것이었다. 사회 고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성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가정 내 침묵의 구조에 대해 조명하고 싶다는 의도였다. 말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 그만 조용히 살고 싶어.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목소리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 며칠 후 말수는 촬영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은 한밤중 편성되었지만 온라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말순 할머니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사회가 희망이 있어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말순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의 말 속에 자신의 삶이 닿아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지훈의 아내 유진이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말수는 잠시 손을 멈췄다. 긴 여정의 끝에 닿은 작은 울림이 마음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접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빛이 물든 들판 너머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다. 몇 주 후 말수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동네 작은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복지관의 요가 수업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한결 평온해져 있었다. 더는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민서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말수는 자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마음은 아주 단단하구나. 어른들보다 훨씬 더 용감했어. 민서는 웃었고 그 미소 속에서 말수는 미래를 보았다. 어른들이 만들어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는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지훈 역시 변화하고 있었다. 집에서는 자주 설거지를 하고 아침밥을 차리는 일도 많아졌다. 이전엔 무심히 넘기던 민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유진과도 진솔한 대화를 시도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있었다. 그게 중요했다. 오말자와 우석은 또 다른 시민 고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다. 이번에는 요양병원 내 학대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다. 말수는 조용히 그들을 응원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역사가 되지. 그녀의 말에 오말자는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저녁 동네 복지관에서 용기의 밤이라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사회적으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드러낸 사람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말수는 주저했지만 결국 무대에 섰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담담히 입을 열었다. 나는 오래도록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미덕이라 믿었고 참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국 나를 지우는 일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울리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침묵을 깨기로 결심한 날,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손을 꼭 쥐었다. 말수는 이어 말했다. 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귀를 열고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외면당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어요. 오늘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말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준비가 되면 언제든. 며칠 뒤 말수는 한적한 마을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감쌌고 손에는 낡은 시집이 들려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시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진실은 바람과 같아 막을 수 없고 가릴 수 없다. 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민서가 뛰어왔다. 할머니, 아빠가 도시락 쌌대요. 공원에서 먹자고 해요. 그 말에 말수는 책을 덮고 미소 지었다. 그래, 가자. 손을 맞잡고 걷는 길에 민서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였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말순의 마음까지 감싸 안았다. 공원 벤치에서 지훈이 손수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 놓였다. 유진도 조심스레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말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여전히 많은 말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괜찮아. 우리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지훈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엄마, 나 이제서야 알겠어.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나도 아빠가 되어서야 겨우 알겠더라.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에서 김치를 집어 민서의 그릇에 올려주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점심을 먹은 뒤 민서가 작은 공책을 꺼냈다. 그림 일기였다. 한 장엔 말순과 함께 한 날들이 그려져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되고 싶어요. 말수는 그 글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진짜 의미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겉으로는 작고 평범한 하루였지만 말순에게는 모든 것의 보답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햇살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말순의 얼굴에는 잔잔한 빛이 머물렀다. 이것이 어쩌면 그녀 인생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피어난 삶의 봄날은 늦게 찾아왔지만 더 따뜻하고 깊었다. 시간이 흘러 말순은 동네에서 작게 열리는 어르신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 장, 두 장 적어 내려간 글들이 어느새 한 권의 자서전처럼 쌓여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기억해 주길 바랐다. 아니,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 쓰고 또 썼다. 모임에서 만난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각자의 사연과 상처를 글로 꺼내 놓으며 조금씩 자신을 치유해 갔다. 말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우는 회사에서의 입지를 천천히 회복해갔다. 유진과도 상담을 함께 받으며 관계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전보다 더 깊었다. 민서는 여전히 웃음이 많은 아이였고 이제는 그림뿐 아니라 글도 쓰기 시작했다. 할머니를 따라 적은 첫 문장은 이랬다. 나는 진실을 좋아한다. 진실은 무섭지만 끝엔 빛이 있다. 하루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과거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말순의 이야기를 접한 제작진이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었다. 말순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촬영이 끝난 뒤 민서가 물었다. 할머니, 진짜로 끝난 거예요? 말순은 손을 잡아주며 웃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용기 낸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계속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거지. 그날 밤 말순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 남편, 어린 지훈, 그리고 그 옆에 웃고 있는 과거의 민서. 사진을 넘기다 한 장에서 손을 멈췄다. 어느 봄날 해가 저무는 공원에서 찍힌 가족 사진이었다. 말순은 중얼거렸다. 그래, 삶이란 게 참 다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다시 시작되는 거였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밖에 바람이 불고 낙엽이 춤을 추듯 흩날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계절이 다가온다는 징조였다. 인생은 때때로 낙엽처럼 지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반드시 새싹이 피어난다는 걸 말순은 이제 믿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의 진실을 마주하기 두렵고 또 그 진실을 말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도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의 어딘가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만의 이야기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진실은 연결될 때 더욱 빛납니다.